우리 오리나 연구원이 또 없으니까 되게 어색하네. 우리 둘이서 하는 거 참 오래간만 아니에요? 예, 한 작년에 하고 올해 처음입니다. 그렇습니까? 나도 요새 하도 정신 없어가지고 우리 이제 1시죠. 오리나 연구원이 지금 점심 약속이 좀 늦는다 그러는데 여기도 2시에 미팅이 있고 나도 2시에 미팅이 있어서 네.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예, 일단 왜 이렇게 둘이서 하니까 어색하지?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하려니까. 얼마 전에 그 당시 페이스북 사진에서 그 야구장에서 사진 찍은 거 봤는데 아, 예, 제가 페이스북을 안 해가지고 그게 연동돼 있어서 올라갔나 봅니다. 되게 기분 나빠하는 표정이 돼서. 네, 하여튼 잘 지내죠? 하여튼 재밌게.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 아니 오늘 컨버터를 좀 하고 싶었던 게 오늘 이제 이런 고민이 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물가가 좀 잡혔는데 결국 기저효과 때문에 영향도 컸잖아요. 예, 다시 이런 상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유가 포함 네, 다시 올라가면 물가를 다시 자극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하나 궁금한 거고 도대체 경기와 연동되어 있는 이런 소위 상품 시장이 보통 연동되어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지금 어떤 흐름인지 그리고 계절성들도 좀 있으니까 그런 걸 네네. 전반적으로 궁금한데 사람들이 끝까지 안 들으니까 처음에 좀 요약을 해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건지 그거부터 좀 해줄래요? 예. 일단 이번 자료를 통해서요. 사실 참 그걸 하고서 끊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료를 넘어가려면 유노 스톡을 하고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유노 하면 스톡 해야 돼. 우리끼리 하면 돼. 꼭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연구원이 없어도 꼭 하라고 그랬어. 네. 알았죠? 시작하시죠. 유노 스톡. 다시 돌아가서 오늘 말하고 싶은 거 한 3가지로 딱 요약해줘요. 내가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3가지. 첫 번째, 첫 번째는 이제 결국 이 원자재가 물가를 갖다 건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최소 못해도 4분기 때는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본격적으로 자극을 하는 거는 오히려 내년에 저는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년쯤이나 물가에 영향을 준다? 맞습니다. 이유는? 그러니까 결국 기저라는 거는 또 무시를 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유가를 놓고 볼 때도 유가 상승률이 결국 물가 상승률이잖아요. 작년 연말부터 많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작년 올해 연말이 되면 4분기 안에 올라갈 거 아니야? 그쵸. 작년은 상고하저였는데 상단이 125불이었고 하단이 작년 하반기 때 80에서 90불대였어요. 근데 올해는 상저하고의 방향성을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승률로 치면은 상반기 때는 계속 마이너스, 3분기 때는 플랫, 4분기 때는 조금씩 반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거든요. 그럼 내년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오히려 저는 좀 더 이 원자재가 조금씩 반등하는 가능성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물가에 자극하는 부분, 막 드라마틱하게 상승보다는 좀 더 물가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있구나 정도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상이변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점이 지난 3년 동안은 우리가 라니냐를 갖다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부터 엘니뇨이기 때문에 엘니뇨가 됐었을 때는 어떤 원자재들이 상승하는지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기본적으로 라니냐 때는 우리가 아는 화석연료나 그리고 곡물. 근데 엘니뇨 때는 먼저 치고 나갈 애들이 좀 달라요. 첫 번째는 소프트라 불릴 수 있는 커피, 코코아, 원당. 설탕. 예, 맞습니다. 결국 저희가 지난 4월 초 때 자료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려왔었던 엘니뇨 됐었을 때는 농산물 안에서 곡물은 빠지는데 소프트는 오를 것이다. 라면 사자. 뭐 그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이 바로 메탈 안에서 구리랑 리튬입니다. 전기차와 특히나 민감성이 높은 리튬이나 이런 애들이 리튬이나 구리가 상방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게 바로 올라간다는 엘니뇨이다. 맞습니다. 그 영향이 좀 또 자꾸 뒤에 하겠지만 올라가면 영향 좀 받겠지. 의외로 많이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 리튬 같은. 그쵸. 일단 지금 단에서는 구리가 상방 변동성 이제 상대적으로 오히려 너무 저평가받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엘니뇨 때는 이 폭우 영향을 갖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거든요. 즉 이 남미 쪽, 칠레나 페루 쪽에서의 엘니뇨발 폭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서 본다면은 이들 리튬이나 구리에 대해서도 점점 상방 변동성이 존재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엘니뇨와 라니냐가 뒤에 설명하시겠죠. 라니냐는 어떤 현상이었지? 라니냐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거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페이지 보이시면 몇 네. 페이지죠? 제가 페이지 145페이지 봐주시면은 145페이지. 예. 요거를 딱 보면 되네요. 자, 이 지도를 제가 네. 놓고 있어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적도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내 그림이랑 다르네. 이게 왜 145 이거 맞나요? 148페이지입니다. 148. 지금 적도를 기준으로 원래라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습기들이 막 몰려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습기들을 이제 무역풍, 즉 바람이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아시아 쪽으로 밀어내야 돼요. 그럼 여기 있던 습기가 이 바람에 의해서 이쪽에 있던 애들이 일로 이동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이 지역에 폭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 강우량이 높아지는 거죠. 우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기본적인 메커니즘인데 라니냐는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라니냐는 이 적도를 기준으로 기존에 가던 바람이 너무 빨리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빨리 가다 보니 여기는 오히려 기존의 강우량보다 더 많은 폭우가 발생해서 그래서 2020년 때 저기 엄청 났었지. 중국의 산샤댐이 무너진다는 말이 돌 정도였고 우리나라는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동남아시아에서도 폭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죠. 그런데 반대로 이 지역은 너무 습기가 다 가다 보니 건조해지는 거예요. 건조해지다 보니 이쪽 지역이 다 곡창지대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가뭄이 발생해서 곡물은 공급 차질 발생하고 그리고 겨울철에는 또 너무 건조해지다 보니 겨울에 너무 강추위가 또 불어있다 보니 난방 수요가 급격하게 발생하면서 석탄이나 천연가스가 올라가는 것이죠. 왜냐? 전력원의 최대 수요처는 냉방보다 난방이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 엘니뇨의 시장에 우리가 오고 있습니다. 엘니뇨 때는 또 달라져요. 어떤 원자재들이 달려갈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니냐 하에서는 우리가 라니냐 때는 자 죄송합니다. 라니냐 때는 앞서 결국에는 건조해지기 때문에 곡물의 곡창지대가 가뭄 그리고 겨울철에는 북반구의 강추리를 라니냐 때문에 몰고 오기 때문에 화석연료가 가격이 높아지고 유가 오르고 뭐 맞습니다. 곡물 가격 오르고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엘니뇨 때는 여기 있던 습기가 안 가는 거예요. 바람이 약해지다 보니 여기 가다 멈추던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영역 때는 폭우가 발생합니다. 폭우. 그런데 반대로 이 지역은 가뭄이죠. 우리나라 비 많이 안 오겠네 그러면? 평년보다 좀 더 건조해질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인도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애들은 원당이나 커피 생산지입니다. 소프트 커머디티가 안 좋은 거지. 맞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브라질은 요 지역은 태평양에 인접한 이 지역은 곡창지대인데 이 지역은 대서양에 인접한 이 지역은 또 소프트 생산지대예요. 글로벌 최대 원당과 커피 생산지죠. 여긴 또 가뭄이에요. 거긴 비가 안 오나 보네? 즉 비가 오는 지역이 어떻게 되냐면은 라니냐 바다에 때는 오는 거네? 맞습니다. 라니냐 때는 요 지역에 폭우가 발생하고 이 대서양에 폭우가 발생하면서 태풍이 많이 불게 되고 이쪽에서 발생한 허리케인이 석유 생산 시설인 걸프만을 때렸는데 엘니뇨 때는 요 습기가 여기가 아니라 일로 이동하게 이쪽에 머물게 되고 이쪽과는 이쪽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가뭄이 발생하는 것이죠. 원래 저 브라질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면 커피콩이 대박이 나가지고 많이 양산돼서 커피 가격 내려가서 스타벅스가 돈 번다고. 맞습니다. 그게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그 내용인데. 맞습니다. 커피 가격도 안 내려가겠는데? 그렇죠. 결국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영향권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라니냐건 엘니뇨건 보통 해수면 온도가 이제 라니냐다 또는 이제 엘니뇨다를 가리켰었을 때 그로부터 한 5개월 후 때쯤에 원자재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저기 보면 왜 비었는데 파란색이 보면 저 칠레 저기가 참 그 많은 광산이 있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비가 많이 오면 뭐 광산도 잠기고 또 이러겠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칠레와 페루는 글로벌 1위와 2위 그러니까요. 구리 생산지인데
이 지역에 안데스 산맥이 위치하고 있는데 폭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엘니뇨파 영향으로 결국 운송 차질이나 조업 차질, 실제로 3월 달에 페루에서 그 현상이 나타났었겠고 특히 우리가 전기차로 많이들 뭐 소재단에서 관심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리튬 역시도 칠레 북부 지역 사막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에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 칠레가 딱 맞물려 있어요. 사막이. 알지. 거기가 리튬 최대 생산지고 염호 형태로 생산하거든요. 일정한 일조량이 필요한 지역인데 엘니뇨파 폭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결국 생산 차질이 발생하죠. 과거에도 경험했었어요. 리튬 가격 올라가면 2차 전지 생산 업체들한테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좀 업스트림이랑 다운스트림을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업스트림 단에서는 어쨌든 가격을 전가하려고 들 테니까요. 그치. 그럼 이 기업들은 사실 타격보다는 오히려 좀 더 다운스트림에 있는 애들이 좀 더 타격을 많이 받을 수는 있겠죠. 오케이. 너무 앞에서 내가 궁금해서 했는데 그럼 당신 그 자료 보고 세미나 하는 형태로 예. 계속 갑시다.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어서 올해 여러 가지 섹터에 의미 있는 부분을 줄 수 있고 유가는 크게 오르지는 않겠다 저거 보니만. 유가는 그쵸. 네. 유가는 오히려 좀 점진적인 반등으로 저희가 좀 뭐 접근을 그 하고 정도는 있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매크로 파트를 먼저 보통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메탈, 그 다음에 농산물을 말씀드릴 텐데 매크로 파트는 저희가 그동안 지난 한 2, 3년 동안 계속 장기뷰와 단기뷰를 나눠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장기뷰는 결국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긴 방향성에서 우리가 앞으로 그러니까 원자재를 갖다 바라볼 때는 단순히 단기적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 프레임이 어떻게 변하는지 갖다 알게 되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장기뷰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 최근에 필라 주가가 왜 좋은지 또는 최근에 뭐 왜 좋은지 막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단기뷰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장기뷰 단에서는 좀 긴 그림으로 바라봅니다. 결국 앞으로 봤었을 때 5년 이후의 시장을 갖다 바라보는 건데요. 결국 공급망의 재편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 전쟁이라는 것이 공급망에 있어서의 굉장히 크리티컬한 리스크라 볼 수가 있겠고 이게 가격 상승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조금 더 넘어서 결국 시장이 두 개로 쪼개지는 걸 의미하거든요. 결국 시장을 갖다 바라볼 때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이제 안보의 논리로 점점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점. 반도체도 안보, 원자재도 안보, 광산도 안보. 전인대 때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전인대 때 놀라웠어 난 그게 경제 우선이 아니라 그냥 좀 패권 우선 선언한 거 아니에요 이번 전인데 중국 전문가니까 내 말이 맞나? 그렇죠. 사실 중국은 작년 10월 당대회 때도 그렇고 안보에 대해서를 갖다 훨씬 더 많이 외쳤거든요. 사실 얼마 전에 뭐 블린턴이 만나고 왔대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전인대 때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갑자기 중국이 확 방향이 돌았어. 서로 싸우지 말자 정도 한 거 아닌가요 이번에? 그렇죠.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중국이랑 미국이랑 안 싸우겠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더 싸울 텐데 근데 우리가 잠시 진정하고 잠시 쉬었다 가자. 왜냐? 미국은 지금 대선 앞두고 있고 노이즈 필요하진 않고 그치. 중국은 지금 경기 부양을 해야 되니 노이즈가 좀 외부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양측 왜냐면 내용을 사실 살펴보면은 왕이가 분명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반도체 제재 완화해줘. 근데 블링컨은 싫어. 왜냐? 이것이 쌩깠어. 그렇죠. 왜냐? 이것이 너네들한테 제재를 완화하는 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회담은 100% 성공적인 회담이라 보기가 어려워요. 다만 둘 다 지금 공통 분모가 있는 게 올해와 내년은 서로 좀 진정하자. 그러니까 잠시 소강 국면인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계속 치고받은 게 당연하다고 여전히 놓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까 전인대 때 그게 굉장히 좀 방향을 이미 정했기 때문에 또 블록화되고 있다. 이거 전에부터 보여주던 그림이고. 그렇죠. 결국 안보가 중요해진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근데 중요한 점은 왜 제가 장기뷰 단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14페이지 봐주시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봤었을 때 원자재가 블록화되면서 부족한 지역이 어디죠? 바로 미국과 친구들입니다. 원자재가 좀 더 여유로운 지역은 공급이 여유로운 지역은 러시아와 친한 중국이나 이런 지역들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친한 친구들은 지금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한 투자가 더 세게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대표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나 미국도 LNG 터미널을 확장을 많이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우리 주식과 다 연동되는 게 우리가 연초부터 사실 전략 그 포트폴리오에서 우리가 조선업종 계속 미뤘잖아요. 예. LNG선 계속 많이 나오지 않겠어 이렇게 되면? 그렇겠죠. 결국 이쪽으로 드라이브 될 옛날처럼 거니까요. 파이프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터미널 증설해가지고 거기로 나르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미국 입장은? 그쵸. IT나 뭐 자동차에서 뭐 이 정도에는 안 보이는데 조선이 저래서 좋은 건데 사람들이 조선을 자꾸 옛날에 뭐 중국 사이클 얘기를 해서 내가 엄청 웃었었는데 철저하게 이거는 그 LNG 사이클. 그렇죠. 공급망이죠. 그치. 왜냐하면 우리 석유만 하더라도 원래 유럽은 파이프라인 통해서 러시아한테 계속 조달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쟁이 난 직후에 러시아 거 우리 안 받아 했는데 그럼 러시아 거는 어디선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럽은 그렇기 때문에 LNG 선박으로 받던가 유조선으로 받고 있거든요. 러시아도 어딘가로 수출해야 돼요. 파이프라인으로 수출하던 거를 갖다 선박에 태워가지고 유조선 태워서 인도랑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이거에 대한 증설 수요도 계속 늘어난다는 사실이겠고요. 그럼 중요한 점은 특히나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독일을 많이 모방해 왔었어요. 독일 주도로 해가지고 탈원전에 포커스가 돼 있었죠. 에너지 전략 자체가요.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러시아한테 의존할 수 없고 더 이상 100% 미국한테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탈원전은 독일 주도의 탈원전을 버리고 점점 프랑스 주도의 에너지 다변화로 선호했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서 원전단에서 캐파가 점점 증설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그럼 중요한 사실은 석유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이든은 자기 공약을 파기해버렸어요. IRA 법안을 갖다 두고 많이들 이거는 뭐 전기차다. 이거는 신재생 에너지를 위한 법안이다.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IRA는 에너지를 갖다 위한 거예요. 이게 뭐 전기차는 신재생 에너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원래 공약대로라면은 연방정부 토지 안에서 유전이나 가스전 개발을 불허해야 돼요. 환경 때문에. 그쵸. 근데 이거 원래 이거를 그런데 놓고서 다 엎어버렸잖아. 그쵸. 이걸 완전 엎어버리고 석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허용해주고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허용을 갖다가 좀 심사기간을 다 단축시켜버렸거든요. 그럼 지금의 캐펙스 투자는 이렇게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즉 어쨌든 캐펙스 투자는 공급을 선행합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의 캐펙스 투자는 공급을 밀어올리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미래에는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자한테는 올랐다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빌산만이 무슨 뭐 미국이랑 갈라쓰려는 게 아니라 막 협박하는 것 같아. 나 러시아랑 붙을 수 있어. 너네 알아? 이거 아니야? 사실? 그렇죠. 뭔가 얻을 게 그러니까 러시아랑 나 진짜 이러면 거죠. 나 미국 너 러시아 붙을 거야. 왜냐면 철저하게 뭐 이렇게 가면 미국이 자체적으로 다 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상 뭐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석유까지 자기가 다 각자 하겠다는 거야 지금. 가스, 석유 다 미국이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니까요. 미국이 이게 사실 뭐 내가 뭐 반미주의자는 아닌데 참 미국이 요새 너무 혼자서만 이런 거 같죠 진짜. 그렇죠. 뭐 IRA 법안 자체도 내용상으로 내용 들여다 보면은 뭐 진짜 미국에 어떻게 미국이랑 대결할 수가 없는 상황 같아. 미국에 어떻게든지 뭐 선을 넣어야 되는 상황.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여기까지는 그럼 전통 에너지 단에서 지금의 캐펙스 투자는 앞으로 5년 후에는 공급 과잉을 유도할 수 있겠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공급이 부족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같은 법안들이나 이런 거 봤었을 때 전통 에너지가 앞으로 5년 동안은 공급이 타이트한데 5년 이후에는 공급 과잉이 다시 한번 그럼 금리로 기준으로 두면은 지난 앞으로 5년 동안은 여전히 금리가 과거 저금리대로 가기가 어렵다라 볼 수 있겠고 반대로 5년 이후로 보면은 저금리대로 다시 회귀할 수가 있다라 접근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게 비단 화석연료뿐만 아니라 미래의 에너지라고 불리는 원료가 바로 메탈입니다. 산업금속이죠. 결국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전력망에 다 들어가니까요. 그럼 메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저희는 봤을 때는 화석연료는 지금 미국과 그러니까 러시아와 사우디아 같이 같은 편이고 미국과 지금 갈등이라면은 산업금속단에서 미래 에너지원인 산업금속은 지금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라 저는 볼 수 있겠고요. 결국 늘상 말씀드리는 게 중국은 이제 미국의 GDP의 71%대까지 돌아섰습니다. 이제 중국은 자기 발언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 말도 점점 안 듣기 시작하고 있죠. 후진타오 때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라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지난 10월 당대회 때
경제 수식어보다는 안보 수식어가 역대급으로 올라갔고 이거는 정책 불확실성과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중국은 이제는 자기 안보를 위해서 대만 침공에 대해서도 점점 언급하기 시작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게 사실 중요한 점이 이게 원자재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중국의 이 같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점점 전쟁광처럼 발언들이 선진국들 또는 원자재를 소비하는 국가들한테는 굉장히 무서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 우리가 알다시피 미래 에너지에 불릴 수 있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소재라던가 태양광이라던가 풍력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거의 원료가 또 메탈입니다. 근데 그 메탈의 산업금속도 재련단에서는 광산은 중국이 주도하지 않지만은 재련 과정에서는 중국이 주도한다는 사실이죠. 그럼 중국의 이 같은 대만 침공 가능성은 서방 세계로 하여금 PTSD를 불러일으키죠. 무슨 PTSD?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PTSD. 그 전쟁의 원자재가 난리 난 것처럼 근데 중요한 점은 러시아는 화석연료단에서 글로벌 공급의 15%가량 차지해서 이 난리를 폈었는데 중국은 메탈단에서는 글로벌 공급의 45%를 차지합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다. 그럼 그거에 있어서 과연 누가 중국한테 반대를 할 수 있냐 이거죠. 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G7 정상회담에서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논의가 중국이 전쟁을 펼칠지 모르니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해. 이게 의제였죠.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메탈 시장,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공급 과잉을 위한 사전 작업이 많이 들어갈 거라 봅니다. 그 첫 번째가 미국의 IRA고, 두 번째가 유럽의 CRMA고, 그리고 세 번째가